2026년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환율과 또 수도권 집값이 여전히 불안하자 한해는 반전 없는 금리 유지 결정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당국의 계속되는 누르기에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고환율, 또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문제까지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1월 금통위 결과와 함께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까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나오셨고요. 또 NH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 충북대 경제학과 박희흥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2.5%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반전 없는 결정이다. 그만큼 금리를 내릴 만한 이유가 뾰족히 없었다라는 것으로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 만들려고 한다면 만들 수가 있죠. 아직까지 소비가 좀 둔화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지금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예측하는 성장률이 금년에는 1.8에서 2.0%니까 잠재 성장률이고, 그 다음에 소비 증가율 작년에 예측하고 금년 초에 예측한 거 본다면 1.6 내지 1.7% 나왔는데, 그것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좀 분리시켜 놓으면은 상반기에는 2.2%가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재정 정책도 이번에 금년에 8.1%까지 올라가니까 한국은행에서는 특별히 지금 소비를 위해서 금리를 내릴 필요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외환 위기성, 환율 변화에 대한 위기하고 그 다음에 집값이 아직까지도 계속 서울 지역에서 올라가는 거라고 고려해 본다면은 그러면은 금리를 올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일단 소비를 내린다고 소비 때문에 금리를 나중에 내릴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렇지만 일단은 재정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그리고 또 소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 지금서부터 그냥 총알을 다 써버릴 이유가 없죠. 이제 금통이 열리기 전에 시장 전문가들 통해서 이제 저희가 폴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거의 100%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딱 들어맞았죠. 딱 두 가지 요인, 환율, 집값 이 두 가지 고정 변수를 계속해서 꼽고 있더라고요, 소장님.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 말씀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가계부채도 있고 네.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낮다라고 하는 것도 부담이었을 거고 또 뒤집어 보면은 금리를 왜 낮춰야 되는가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보다 올해 한국은행조차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꽤 높아질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금리는 왜 낮추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 어려웠을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하고 있는 폴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었습니다. 네. 그 폴에 또 참여하신 장본인이셨군요. 교수님께도 의견 드릴까요? 이번 유지 결정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통화정책 운영 보고서에도 보면 네.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게 관찰해야 될 요소로 말씀드린 것이 바로 환율이고 두 번째가 우리 부동산 시장인데요. 지금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정부가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해도 계속 상단을 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은 이게 결국에는 환율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환율에 자극을 주게 되면 결국 이게 물가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수입 물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올리기가 힘들었을 것 같고요. 네. 부동산 시장도 지금은 일부 지역을 빼고는 조금 집값은 안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결국엔 도화선이 되어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금융시장 안정이 불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지금 우리가 1.25%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자본 유출을 굉장히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이 내리지 않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려서 이렇게 금리 차이를 벌여놓으면 자본 유출의 위험성도 또다시 환율이나 이런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에 현재는 인하보다는 동결로서 관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결정이다라고 해서 결정을 이렇게 동결로 갔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 거는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예를 들어서 환율에 그렇게 큰 변수인가? 왜 이 의문을 갖냐면 이제 작년에 환율 흐름을 보면 지금보다 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을 때 환율이 그러면 뭐 되게 위험해 보였나?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이유로 삼는다는 게 사실 환율만 보면 좀 아이러니하다,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요즘 환율 추세를 보면 말이죠. 아니에요? 제게 주신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진행자께서 앞서 두 가지를 꼽아 주실 때 뭐 환율 말씀도 주시고 네. 근데 뭐 제가 제 답변을 드리면서 국내외 금리 격차 역전폭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환율에도 금리 격차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준다고 미국- 일반 당연히 예, 알고 있죠. 생각들을 하죠. 근데 이제 환율의 흐름을 우리가 작년부터 추이를 봤었을 때 지금보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을 때 그럼 환율이 되게 위험해 보였냐? 아닌 경우도 많았었고 오히려 지금 금리를 한번 미국이 내리면서 격차가 더 좁혀지니까 환율이 더 튀어 올랐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에 있어서 금리 격차를 우리가 되게 걱정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뭐 걱정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의문이 오랫동안 같습니다. 진행을 하셨으니까 저는 분명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지기 시작했을 때 네. 뭐 저도 여러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서 제 기로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금리가 역전됐으니 자본이 유출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랬나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금리 역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역전되는가 그리고 상당 기간 지속돼야 되고 그리고 도리어 과거의 경험을 보면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시기에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에 영향을 받았던 적이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어쩌면 저희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저도 한은이 국내외 금리 역전 우려 때문에 이번에 동결했을 거라고 그게 가장 큰 이유였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뭐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환율일 거고요. 한 두 번째 정도 순서 꼽는다라고 한다면은 집값이고 집값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가계 부채 증가세가 또 부담이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미국보다 금리가 왜 낮으냐 그런 거죠. 그리고 원화 가치는 왜 떨어지냐 이게 사실은 펀더멘털이라고 부르는 한국 경제의 성장세, 성장 강도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 중심으로 한은이 전망했던 것보다 경제 성장률이 매우 안 좋게 나오니까 재정 지출을 할 수도 없었죠. 대선 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한은은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고 금리를 낮추니까 돈이 풀리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국 돈이 많이 풀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올랐던 거고 그러면 그 근본 원인으로 따져 들어가면 네. 한국 경제 성장세가 안 좋으니까 한은이 금리를 낮추고 국내의 금리 역전폭이 확대됐던 거고 원화 가치가 떨어졌던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펀더멘털이 문제였던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양 교수님께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미리 카드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성장률이 올해 이제 많이 회복된다고 쳐도 여전히 우리가 평균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무리를 해서라도 금리를 내려서 경기 진작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 1.8에서 2.0 그 성장률이라면 이게 우리나라의 대체로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물론 그 작년 그 경제가 하도 나빴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보다 좀 더 높아야 된다는 논리도 좀 할 수 있지만은 네. 그렇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지금 성장률이 뭐 잠재 성장률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요거는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생산성 증가를 위한 구조 개혁을 따라서 다뤄야 될 문제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성장 여력이 잠재 성장률이 한 1.8%밖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 더 높게 그 성장률을 유도시키려고 뭐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린다면은 뭐 약간의 효과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뭐 재정 적자, 빚, 국채, 또 민간 채권
이런 것들이 아마 크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박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가계부채 문제도 만약 그것만 놓고 본다면 이자 그 금리 기준금리를 낮춰서 전반적인 이자 부담을 떨어뜨릴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경기가 회복된다고는 하지만 수출 경기가 좋은 거고 내수 경기는 여전히 꽝인 상태인 거잖아요. 굳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환율이 뭐 되게 지금 상황보다 더 악화된다? 그렇게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찾기도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좀 그 한은의 선택이 이변 없는 선택이라는 거에 있어서 뭔가 크리에이티브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생각엔 원래 한은의 어떤 정책 금리 기조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관망하는 자세로 가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환율, 집값 그리고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을 지켜보는 상황이 더 현명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섣부르게 지금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혹은 뭐 몇몇 전문가들께서는 금리 인상도 얘기하는데 이런 변동성을 주게 되면 네. 지금 안 그래도 안정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 지표들에 있어서 더욱더 나쁜 영향들을 미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정책 기조는 동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원래 전체적으로 이번 1월뿐만 아니라 저는 상당 부분 관망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무리스럽게 제가 질문을 일부러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통위 관련된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늘 똑같은 패턴이 언제부턴가 반복되더라고요. 한은의 결정의 코어도 비슷하고 계속 저희들의 얘기도 비슷한 패턴대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한번 흔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은행의 결정이 좀 보수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아까 그 설문조사 얘기했을 때도 거의 다 비슷하게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현황이 뭐 거의 다 동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견이 나오는 게 지금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환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를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큰 두 가지 축 중에 이제 환율이 가장 첫 선에 꼽히고 있고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환율이 안 잡혀요. 좀 잡히는 것 같더니 1,430원까지 떨어지는 것 같더니 막 올해 들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오르고 있고 뭐 왜 그러죠? 일단 원인부터 진단을 해주세요, 소장님.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달러 또는 원화 어떤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되는 시장 가격 변수 아닙니까? 네. 한국은행에서 7분이 모여서 회의에서 결정하는 한국은행 정책금리 같은 정책 변수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외환시장 안에 달러화가 얼마나 많으냐, 부족하냐 이것에 의해 결정이 될 텐데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개인 투자자분들, 서학개미 분들이 지난해 분노하셨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우리가 미국 주식을 많이 사서 그런 거냐?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 예, 억울해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벌써 한 짧게 잡아도 5년, 길게 잡아도 10년째 그렇게 하고 계셨던 건데 지난해 갑자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니까 그 이야기를 자꾸들 하시니까. 네. 예. 그런데 그게 또 영향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큰 규모고 추세적이고 그것도 영향을 준 거고요. 근데 또 개인들 때문만이냐? 아니죠. 우리나라 경제 안에 미국 달러화를 개인들이 많이 가져오진 않죠. 많이 가져오는 쪽들은 수출 기업들인데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또 안 가지고 들어오거나 못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안에 공장을 지으면서 원화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해서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 안에 둬야 되는 수요도 있는 거고 또 지난해 쭉 보니까 벌어들인 달러를 바로 환전하지 않고 좀 들고 있었더니 한두 달 지나니까 훨씬 더 많은 원화를 손에 쥐더라는 거죠. 조금 더 갖고 있어 볼까? 좀 더 이제 이 기다려 생각 볼까?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그 업무를 맡고 계신 기업의 담당자나 담당 임원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지난해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게 한은이 금리를 낮춰서 그렇다.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다. 원화가 너무 많이 풀려서 그렇다. 근데 또 한은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보고서도 내고 했지만 그걸 또 어떻게 또 부인을 합니까? 어떻게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많이 풀면 환율에 영향을 주었겠죠.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또 나름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상반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24년 연말에 한국은행이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9%나 나올 걸로 전망은 해놨는데 막상 25년 초가 돼서 데이터들이 나오는 걸 보니 거기다가 또 경제 성장률 GDP를 집계하시는 기관이시잖아요. 다른 곳 어디보다도 먼저 데이터를 보셨을 텐데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경제 성적표가 너무 안 좋은 거죠. 네. 거기다가 또 계엄과 대선 사이에 정부 재정 지출은 거의 이렇게 얼어붙은 상태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환율도 걱정되고 가계부채도 걱정되고 집값도 걱정되고 국내 금리 역전도 걱정되는데 그 많은 부담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췄던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어떻게 또 그냥 왜 낮췄냐라고 탓만 하겠습니까?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대부분의 전망 기관들이 1% 정도 나올 거라고 이제 거의 의견이 모아졌는데 네. 만약에 지난해 상반기에 한은이 금리를 안 낮췄으면 1%라도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계, 기업, 정책당국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책임이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이유인 거죠. 이걸 어떻게 한쪽의 이유만으로 몰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제가 상당 기간 전부터 원달러 환율이 높아 보이고 올라가는 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럴 만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수급 요인을 봐도 그렇고 펀더멘탈을 봐도 그렇고 그걸 도리어 억지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그게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저는 지금도 비슷하게 봅니다. 자, 계속 들어볼까요? 박 교수님. 근데 지금 원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게 이 환율 결정의 메커니즘 혹은 환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최근에 상당히 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1,400원대 고환율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수준인데 지금 상당히 오래돼. 지금 24년 연말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를 보면 1,400원대 이상의 환율이 딱 4번 있었습니다. 90년대 이후에. 지금 고환율을 빼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외환위기, 그리고 금융위기, 그리고 22년 말에 팬데믹이 끝나고 레고랜드 사태. 예, 레고랜드에다가 미국의 고환율 사태, 그러니까 외생적인 충격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당시는. 네. 그리고 환율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급등했다가 빠르게 안정화되는 추세도 있었고요. 그때는 또 외환 보유고 문제도 있었고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최근에 고환율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정책 처방을 할 때 이 원인은 동일할지 몰라도 메커니즘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작동 방식이 그대로 작동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수출을 많이 하면 외화가 들어와서 외환 시장이 안정되는 구조가 작동이 되긴 되는데 과거보다는 상당히 약해졌다는 데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지금 서학개미가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자본 흐름의 환율이 영향을 받는 것이 과거보다 굉장히 커졌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동일하게 지금 통화 정책 같은 경우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엔저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통화 정책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것은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환율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지금 정부가 작년 올해 이제 확장전형 기조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도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물가를 자극하게 되면 결국에 구매력이 낮아지게 되니까 외환 시장은 다시 환율을 상승하게 되는. 그러니까 다층적인 구조에서 현재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 요소의 면밀한 검토가 없이 지금 정부가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치는 이유가 이런 메커니즘의 어떤 변화 내지는 굉장히 다층적인 영향 요소를 심도 있게 보지 않으면 저는 이게 앞으로 환율이 좀 그 잡히기가 좀 힘들고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나라 원화라는 게 과거의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지금 재평가를 받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평균 환율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래 만약에 정부의 예상대로 2% 정도의 어떤 우리 잠재 성장 수준이 완성이 되고 대체로 환율이라든지 물가가 안정되었다면 이 정도 상태에서의 어떤 평균 환율 이것이 앞으로의 어떤 일종의 지표 내지는 소위 뉴노멀이라는 말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환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의 환율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접근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현상들이. 그 기존의 환율을 우리가 결정하는 요소들은 기존과 이제 대동소이한데 가중치를 이제 그쵸. 과거와 달리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많을 수도 그 있습니다. 부분을 일단은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원화 약화가 언제 시작됐느냐 보면 대체로 한 2024년 초인가 그렇게 해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계속 약화가 한 2년 내지 2년 반 정도 지속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필이면은 작년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됐느냐? 그 2024년 12월에는 우리가 뭐 계엄령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뭐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는 그 안전자산으로 도피해가는 게 보통이죠. 그렇게 해서 작년 상반기에 우리가 1,400이 넘었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구조적인 효과에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자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약화됐지만은 그때 그 약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됐었다가 늦봄에서 여름에는 오히려 떨어졌죠. 그렇게 해서 1,35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 두 번째 다시 올라간 거는 그 해외 투자가 거기에 그 기여를 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AI 투자 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서학 개미들이 뭐 그렇게 그 주원이냐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뭐 그 개인 투자자들이랑 기관 투자자들이 그때서부터 그 미국 시장의 투자를 늘리면서 다시 원화가 약화되기 시작했다가 11월에 아주 높게 아주 빨리 약화된 그 이유는 AI에 대해서 조금 좀 회의심이 들 때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은 빼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달러의 공급이 떨어졌죠.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계속 미국의 그 달러를 남겨놨으니까 그 달러가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계속 약화되는 추세에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기업들도 달러를 쉽게 그냥 원화로 바꾸지 않았죠. 그래가지고선 갑자기 그 11월, 12월에 가속화되지 않았나 좀 그런 효과가 지금 얘기했던 구조적인 그 문제들에 추가적으로 쌓였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환율이 이제 1,400원, 원달러에 1,400원대로 가는 거는 여러 펀더멘털이나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1,400원 후반대는 좀 과하다라는 게 정부 인식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일단은 단기 정책이든 시켜야 된다라는 필요성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구윤철 이 재정경제부 장관 만나가지고 또 한 얘기도 지금 한국 경제 펀더멘탈을 갔을 때 원화 약세가 좀 과한 것 같다. 저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준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80원을 막 웃도는 이 정도 환율. 이를 1,400 초반대냐 중반대냐 그거는 좀 올해 재평가 기준에 따라서 뭐 시장에서 정립이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경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털 같은 걸 봤을 때는 지금 1,400원, 1,500원을 위협하는 상단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오늘 그 적절하게 정책이 잘 좋은 효과들을 발휘한다면 1,400원대 초반 내지는 1,300원대 후반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에는 펀더멘털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떤 투자 심리들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든지 아니면 수급의 문제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1,500원을 넘는다 해도 저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500원을 넘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1,500원을 넘을 수는 있지만 항상 열려 있지만 1,500원을 넘어서 그것이 고착화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1,400원대 후반 내지는 1,500원대로 고착화되는 현상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을 것이고 1,400원대 초반 내지는 경제가 잘 풀린다면 1,300원대 후반 정도로 저는 환율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가 휴지 조각 될 거라고 하는 막 이제 유튜브에서 도는 뭐 이제 이런 일종의 루머처럼 도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냥 그 유튜버들이나 하는 얘기다, 폄하하는 그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시장에서는 걱정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1,480원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1,500원 뚫리는 것도 금방이지 않겠냐. 현실적인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1,500원? 뭐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적어도 빠른 시간 안에 1,500원을 넘어선 다음에 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건 뭐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우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게 네. 뭐 어쨌든 외환 보유고 수치로 확인이 됐으니까 당시에는 구두 개입이다 아니다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외환시장 개입이 있었고요. 멤버 줄었죠. 형태는 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라고 부르는 형태였고 네. 이게 환율 레벨을 높이고 낮추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환해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성격상 거기서 너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게 돼버리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1,300원대까지 또 많이 낮춘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해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난해 연말에 확인되었던 어떤 그런 개입, 특히 국민연금의 해지 형태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환율 레인지에서 출렁출렁하면서 갈 가능성이 도리어 높다라고 지금 1,400 후반대에서요. 뭐 중후반대에서 출렁출렁 갈 가능성이 도리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뭐 제가 보니까 저 자료 화면을 제작진께서 굉장히 순발력 있게 이렇게 과거 환율 추이도 보여주시고 해서 네네. 뭐 제가 이야기를 한 도중에 같이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보여드릴까요? 가령 원달러 환율 추이를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2024년부터 저희가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비컷으로 개시한 게 24년 9월인데 그 이전까지는 원화 가치의 회복에 대한 기대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다가 사실은 정작 미 연준이 비컷 금리 인하를 시작한 24년 9월부터 변곡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진행자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막상 FOMC 직후에 발표되는 프로젝션 머티리얼 자료를 보면 금리 인하를 시작한 이 연준 이사분들의 응답 결과가 우리가 비컷 금리 인하를 시작은 했지만 네. 우리는 여전히 인플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예. 장기 적절한 정책 금리를 많이 낮출 생각이 없는 걸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 연준은 금리를 빨리 많이 낮출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소름 끼치게 납니다. 사실은 네. 그때부터 사실은 달러화 가치가 미 연준 중앙은행은 비컷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때부터 달러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러다가 11월에 또 오르는데 그건 24년 11월 원달러 환율의 급등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이고요. 네. 불확실해 보이니까 안전자산 선으로 달러 가치가 또 올랐다가 네. 24년 12월에 또 한 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합니다. 그건 우리 요인이죠. 그건 이제 계엄 때문에 또 계엄이 올라가죠. 역할인 거고. 그러다가 지금 그래프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상반기 4월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이 또 급등합니다. 그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뭐 어쨌든 협상을 했다라고 해서 좀 떨어지는 듯 여름에 했는데 좀 떨어졌죠. 가을에 또 올라갑니다. 그거는 협상은 했다라고 했는데 자꾸 트럼프가 이상한 얘기를 했던 거죠. 네. 너네가 3,500억 달러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선불이야 라고 선불 하니까 얘기를 했죠. 단기간에 3,500억 달러를 우리 외환장에서 환전을 해서 보내야 되나?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또 올라갔는데 그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펙 협상 이후에도 원달러 환율이 그럼 왜 안 떨어졌느냐? 이것도 제가 앞선 출연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협상의 본질을 잘 들여다보면 3,500억 달러를 안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너무 환전해서 보내면 충격이 발생하는 거가 미국이 보기에도 좀 그럴싸해 보이니 1년에 200억 달러 상한을 두겠다. 그러니까 긴 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보내라. 그러면 이게 원화 약세 요인이냐 강세 요인이냐. 약세 요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생기는 게 확정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견을 주실 수 있어요. 아니 외환청에서 환장 안 한다는데요? 우리 외화자산 운용 수익으로 보낸다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외환보고로 운용해서 벌어들였던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서울 외환시장에 하나도 안 들어왔겠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원화 약세 요인입니까? 강세 요인입니까? 원화 약세 약세 요인인 요인이죠.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과거 평균으로 적용을 해보면 상한으로 걸려있는 200억 달러에 못 미칩니다. 그럼 그게 30억 달러가 되었건 80억 달러가 되었건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정부 이야기에 따르면 담보부 채권을 발행해서 국제금융에서 빌려서 또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해외 발행한다고 그러죠. 원화 약세 요인입니까? 강세 요인입니까? 약세 요인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안 떨어지는 게 그래서 제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럴싸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요인이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를 거치면서 물론 앞서 말씀드린 개입은 있었지만 펀더멘트라는 게 바뀌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뀐 걸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 환율이 모진 풍파를 맞았군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맞았는데 그런데 이게 그 상당히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금 이제 나온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이제 여기에 문제가 되고 제가 아까 AI 그 미국의 AI 랠리 얘기했는데 그것도 추가 요소가 되지만 이것도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좀 AI 랠리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가느냐? 그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뭔가 비매력적이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비매력적이냐? 그렇다면 이 구조적인 문제가 또 주식시장하고 관련된 뭐 기업 지배 구조나 뭐 그 여기에 관련된 뭐 조세 제도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표출되는 거죠. 환율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안배를 좀 해야 돼서 집값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원인. 왜냐하면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집값이 쉽사리 잡히지 않는다라는 게 세 번의 큰 대책들이 나왔지만 안 잡혔다면 올해 뭐 그러면 더 큰 대책이 나오나? 더 큰 대책이 나온다고 집값이 잡힐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있는 것이고 이 의문을 바탕으로 본다면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겠다. 또 이 결론에 네, 맞습니다. 도달하게 되네요. 네. 박 교수님.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공급 물량이 지금 원래 급감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전세 시장, 매매 시장으로 가면서 그 집 가격이 오를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나 혹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 안정성 측면을 담보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롯이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이 부동산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동산 가격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크다면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통화정책을 제대로 적시적소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 원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급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 대책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죠. 중장기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고요. 아주 단기적으로는 이게 그 어떤 대출의 문제라든지 어떤 거래에 대한 어떤 질서들을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또 한은의 어떤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나 유관기관들이 동시에 정책 믹스가 되지 않으면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것 같고요. 과거보다 특단의 대책이 뭔가 그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런 기대 심리뿐만 아니라 집값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 나오면 역시 원래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하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네. 동결 위주로 관망하는 매우 보수적으로 재정정책, 그러니까 그 금융정책을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다라는 결론에 다시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삼중 규제, 대출도 뭐 사실상 거의 실수요 아니면 못하게끔 다 틀어막은 상태인 거면 네네.
집값 걱정 때문에 기준금리를 못 내릴 이유는 없지 않나요? 예를 들어 대출 자체를 못 받게 지금 다 2중 3중으로 걸어놨는데 기준금리를 낮춰서 여기에 따라서 뭐 코픽스라든지 다 뭐 맞춰서 떨어진다고 한들 대출 자체를 못 받는데 이게 그렇게 기대 심리를 자극할까? 지금 사실상 대출 정책은 반시장적으로 지금 다 묶어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보나요? 아니요,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여러 부담 요인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경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낮췄다. 정책 금리 인하 아닙니까? 네. 근데 정말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렸을까요? 물론 앞서 그래프로 M2 증가율도 나왔지만 네. 그건 통화량 증가율이고 가게가 직접적으로 빌리시는 가계 대출이 빌리시기가 쉬우셨습니까? 저는 아니었을 걸로 봅니다. 지금도 제가 금융 지주에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과 관련된 가계대출 규제 정책이 6월 말에 첫 번째로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중 은행들의 매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거의 뭐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빌려드릴 수 있는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그때 이미 다 찼어요. 그러니까 빌려드리기가 그렇죠.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면 설령 한은이 정책금리를 인하했다고 하더라도 가계가 체감하는 대출 상황은 저는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바뀌어서 이제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과연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거냐? 저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은은 지난해 상반기와 달리 정책금리를 동결하겠죠.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제가 봐도 발이 묶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낮출 이유를 찾기가 힘들죠. 근데 한은이 정책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어쩌면 가계대출을 빌리시기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가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금융기관들이 빌려드릴 수 있는 한도가 이제 새로 또 네.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제로에서 다시 시작됐죠. 아직 한도가 안 찼거든요. 네. 그러면은 적어도 실수요자 분들은 이제 저희가 한도가 차서 못 빌려드려요라는 이야기는 안 들으실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요? 정책금리 조정과 가계가 체감하는 대출 상황과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자분 질문과 그 답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좀 알겠습니다. 한두 마디 좀 더 하면요. 네. 지금 이런 정책을 해가지고선 그 집값의 가격 상승세를 막으려면은 집을 좀 수요가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수요가 줄어들 거냐? 요거는 두 가지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뭐 자금을 구할 수 있느냐도 물론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은 또 다른데 돈을 넣을 데가 있느냐? 다른데 돈을 넣을 때가 특히 그 노후 생활을 위해서 다른데 돈을 넣을 때가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은 계속 집에 투자하는 것을 추진하겠죠. 그래서 집값이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만 좀 집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것 같은데 특히 서울에 있는 집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뭐 공급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 한 그리고 또 공급 정책을 지금 뭐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도 다 약속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늘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진짜 떨어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계속 그 집을 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집을 사가지고선 좀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막으려면은 이런 그 기대를 꺾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면은 집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다면은 그럼 다른 시장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주식 시장이 되든지 뭐 해외 주식 시장이 되든지 뭐 채권 시장이 되든지 그런 시장을 또 키워줘야죠. 그 두 가지 조건이 따르지 않으면은 계속 집값은 올라갈 거고 이렇게 대출을 막아놓는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집을 살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 내수 침체에 대한 건 여전히 심각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정책 금리를 낮추면서 내수를 좀 살린다. 요 공식도 많이 약해졌나요? 공식이 이창용 총재도 약간 뭐라 될까 한계가 있다라는 뉘앙스로 여러 번 이제 이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이제 그건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앞서의 논의랑 약간 또 비슷한데 이게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무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하고는 다르게 정책 타겟팅이 명확하지는 않고요. 포괄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좀 전에 이야기부터 하면 통화 정책이 또 반드시 집값을 잡는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재정 정책보다는 훨씬 낫고요. 지금 질문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창용 총재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수 부진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금리를 낮춰서 전체적으로 경제의 온기를 바꾸는 방향으로는 좋은데 내수 경기도 예를 들면 뭐 자영업자도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게 정책의 어떤 특정한 타켓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정 정책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경제 전체 전반의 어떤 거시 경제적인 어떤 그 소비 회복, 진작 이런 거에 영향을 줄지 몰라도 그런 것이 여전히 영향력은 제한된다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한 가지, 예, 지금 여기서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가계부채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금리를 내려가지고선 뭐 소비를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뭐 그 지금 내는 이자 부담을 좀 줄이겠다는 면도 있지만은 네. 돈을 빌려서 소비를 하라는 의미가 어떤 면에서는 더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가계부채가 높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뭐 이자가 떨어졌다고 해도 또 돈을 빌리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이자 상환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죠. 그걸 이제 추가 소비 여력으로 이게 이전하는 거는 그거 제한적일 제한돼 있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 연준의 행보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오고부터 연준과의 충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결국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조만간 물러나기를 바란다고까지 공개 언급을 했고요. 파월 의장도 이에 앞서서 긴급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I could have done that job for $25 million. They're spending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We have a bad Fed chairman. He's bad in a lot of different ways, but he's bad because his interest rates were too high.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들어봤지만 이에 앞서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은 긴급 영상 성명을 냈습니다. 아주 다급하게 냈고 이 내용들을 보면 연준과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라고 했던 말을 듣지 않았던 일종의 그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 네, 상당히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흔들기 뭐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다시 지금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소장님. 새롭지 않습니다. 새롭지 않으십니까? 네, 뭐 지난해부터 계속 봐왔던 연장선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파월은 올해 5월까지 임기를 채울 겁니다. 뭐 물론 그 전에 법원으로부터 다른 액션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저희가 어쨌든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파월 의장의 임기가 올해 5월이면 끝나고 의장이 바뀔 텐데 네. 의장의 지명권은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있고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는 분명히 금리 인하 옹호론자를 의장으로 앉힐 거고 그러면 의장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미 연준 안에서 금리 투표권을 가진 12명 중에 한 명의 웨이트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던 것보다도 올해 어떤 분이 연준 의장이 되느냐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를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를 늘리고 시기를 앞당기는 변수가 되는 것은 분명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뭐 금융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고 드라마틱하지는 않겠지만 올해 어쨌든 금리 인하는 계속 진행될 걸로 보지만 근데 저는 여기에는 아직 저희가 확인하고 가야 되는 또 다른 변수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진행자께서 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년 전부터 제가 어떤 경제 변수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전히 물가다라는 답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지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난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관세 부과를 시작을 했는데 나타나고 있는 건 생각보다 미국의 물가가
물론 상승세긴 하지만 많이는 안 오르고 있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네. 최신 지표도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조금 전에 아래 그 네. 자막으로도 글자가 지나가던데 예. 베이지북에서 앞으로 그동안 억눌려져 왔던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 압력이 미국의 소비자 판매 가격으로 전가될 걸로 본다라고 아까 글자가 지나가시더라고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던 바입니다. 관세 부과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과의 부담을 미국의 소비자들이 소비자 판매 가격의 상승으로 차감하지 못했던 건 미국의 물건을 팔아야 되는 우리나라 뭐 LG, 삼성, 현대차와 같은 수출 기업들이 그 부담을 떠안아 왔고 그것이 관세 부과로 인한 우리 주요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로 나타났었고 또는 수입을 해야 하는 미국의 대형 소매 유통업체들 네. 가령 월마트, 타겟, 코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이것을 소비자 판매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떠안아 왔고 그것이 지난해 2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이 점점 한계를 맞고 있고 지금 해가 바뀌면서 한계를 맞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미국의 소비자 판매 가격으로 전가되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되고 이것을 분명히 물가 관리가 제일 책무인 미 연준도 신경을 써왔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프로젝션 머티리얼에서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고 그것이 금융시장의 기대만큼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해 상당 기간 동안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던 이유였고 설령 올해 미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더라도 미 연준이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데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되게 불확실하네요. 여기서 정치적인 요소를 좀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첫째는 이건 정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은 어저께 그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3% 올랐더라고요. 근원 인플레이션도 한 그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지금 조금 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정치적인 얘기를 좀 얘기한다면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조금 좀 반발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파웰에 대한 압박을 끝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상원 위원회에서 그 트럼프 후보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그 상원 의원들이 좀 한두 명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막힐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물론 그때 트럼프가 계속 지금같이 힘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끝에 가서 그냥 뭐 상원 의원들 다 말을 뒤집을 거지만은 네. 트럼프가 계속 또 지금 추세처럼 약해진다면은 그러면은 후퇴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중립적인 그 연준 의원을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요 인준 과정이 막히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파웰이 계속 그 위원장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웰이 지금 뭐 위원장직은 지금 5월에 끝내야 되지만은 이사직은 계속 그 2028년까지인가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계속 이사직 남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전까지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 위원장직을 그만둘 때 그 위원직도 그만둘 거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이 사람이 계속 위원은 유지할 거다. 그런 생각이 지금 강해졌기 때문에 네. 어떻게 돌아갈지는 또 정치적인 면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돌고 돌아서 금리 예측이 더 쉽지 않아진 환경은 분명한 거.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엔 이게 통화 정책의 어떤 지배구조 리스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원했고 그것을 잘 안 들어주는 그 연준 의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이 가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 정도는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별 반응이 없는 건데 네. 구조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 연준의 어떤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더 부각시키게 되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올해의 연준의 어떤 그 정책 금리 결정은 오히려 더 객관적인 시장 상황과 데이터, 그러니까 물가와 고용에 더 확실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있다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연준이 보수적으로
이제 금리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후반부 이유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사실 관세의 물가의 영향이 현재는 물가 지수들이 좋게 나오지만 관세의 물가 영향은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격적인 물가 영향의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엔 오늘의 이런 해프닝은 그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와 신뢰성 문제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배구조의 어떤 리스크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이렇게 본질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유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기준금리는 다음 달 회의 때까지 2.5%로 7개월간 묶이게 됐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